여러분, 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된 미스테리일 텐데요. 특히 20세기 초 과학계는 이 꿈이라는 아주 기이하고 또 서로 모순되는 단서들 앞에서 정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이트가 딱 등장하기 직전, 과연 과학이 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또 무엇을 몰랐는지 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같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잠에서 깨고 나서 느끼는 가장 큰 궁금증일 거예요. 그쵸? 방금 꾼 꿈이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 느낌은 또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그 둘 사이의 간격 때문에 아니 이게 대체 뭐지? 하고 당황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러다 1900년에 프로이트가 이 한 문장으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꿈은 그냥 뇌가 만들어내는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해독해야 할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풀어내려고 했던 이 거대한 퍼즐, 그 조각들이 흩어져 있던 19세기 과학의 수사 파일을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요, 일종의 수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프로이트라는 명탐정이 등장하기 전에 당시 과학계가 손에 쥐고 있던 꿈에 대한 미제 사건 파일을 함께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존재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 아주 풍부한 단서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기존의 과학적 탐구들의 정면으로 부딪혔던 겁니다. 자, 그럼 당시 과학자들이 씨름했던 첫 번째 핵심 단서부터 보시죠. 그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대체 꿈의 세계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걸까? 아니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일까? 보시는 것처럼 당시 생각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선 꿈을 현실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봤고요. 다른 한쪽에선 꿈은 결국 우리가 낮 동안 보고 말하고 원했던 것들의 반복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해방이냐 반복이냐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이죠. 이 힐데브란트의 표현이 별개의 세상 이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꿈은 현실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분리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마치 다른 행성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낯선 느낌? 그걸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힐데브란트가 직접 겪었다는 이 일화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평생 나폴레옹을 싫어했고 배를 타본 적도 없었는데 꿈속에선 나폴레옹의 충신이 돼서 같이 배를 타고 최고급 와인을 권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인데 꿈속의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하죠. 이 둘을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론의 거대한 모순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낯선 꿈이라고 해도요, 그 꿈을 구성하는 재료 하나하나 뭐랄까 벽돌이나 창문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 현실의 기억 창고에서 빌려온 것들이거든요. 꿈이 완전히 무에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수사의 두 번째 단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아주 기묘한 기억력에 대한 증거들인데요. 꿈속에 우리는 깨어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쓰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기억과인, 그러니까 하이퍼 엠네시아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 깨어있는 나는 완전히 잊어버린 정보를 꿈꾸는 내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능력이에요. 마치 우리 뇌 속에 잠들어 있던 슈퍼컴퓨터가 밤사이에 탁 켜지는 것 같죠? 델브프가 꾼 이 양치식물 꿈은 기억과잉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식물학 지식이 전혀 없던 그가 꿈속에서 아스플레니움이라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냅니다. 깨고 나서는 당연히 이 이름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무려 16년이 흐른 뒤에 우연히 낡은 앨범을 보다가 자기가 아주 오래전에 써놓았던 바로 그 이름을 발견하고는 정말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16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꿈속에서 되살아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기억 과잉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대한 도서관처럼 저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은 때때로 그 도서관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비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꿈의 기억이 이상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잊었던 걸 기억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 유독 아주 먼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낮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소한 디테일, 예를 들면 처음 본 사람 얼굴에 있던 점 같은 것에 집착하는 걸까요? 자, 이제 수사 방향을 좀 바꿔보죠. 지금까지는 꿈의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과학자들은 그 꿈을 촉발시키는 물리적인 방아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환상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걸까요? 수사선상에 오른 주요 용의자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 창밖의 소리 같은 외부 자극. 둘째, 눈 감았을 때 보이는 잔상 같은 주관적 자극. 셋째, 소화가 안 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내부 신체 자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 동안 했던 걱정거리 같은 정신적 자극까지. 용의선상에 오른 범위가 꽤 넓죠? 이 용의자들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또 증명하기 쉬워 보였던 건 바로 이 외부 자극 이론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알람 시계 소리가 꿈속에서 전화벨 소리나 화재 경보음으로 둔갑하는 경험 해봤을 테니까요.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 이론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잠든 한 남자의 목에 침대 머리판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자극은 이게 다였어요. 아주 가볍고 정말 사소한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사소한 자극이 만들어낸 꿈은 보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하고 경교한 이야기였습니다. 재판을 받고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고 마침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긴 이야기였죠. 아니, 어떻게 목에 가해진 그 찰나의 충격이 이렇게 복잡한 역사 드라마로 번역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이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꿈 해석 사전처럼 특정 신체 기관의 감각이랑 특정 꿈 주제를 연결하는 코드북 같은 걸 만들려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심장이 빨리 뛰면 불안한 꿈을 꾸고 폐가 답답하면 날아오르거나 질식하는 꿈을 꾼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식의 연결은 꿈이 가진 그 복잡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었죠. 자, 이제 우리의 수사는 마지막 장, 바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이 모든 초기 이론들의 발목을 잡았던 단 하나의,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프랑스 혁명이었을까요? 목에 가해진 충격이 꿈을 유발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수많은 가능한 이야기 중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인물, 사건이 등장하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이 선택의 문제를 물리적 자극 이론은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게 바로 프로이트 이전의 꿈과학 전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임의적인 감각과 서사를 가진 이야기 사이의 그 텅 빈 공간. 도대체 그 미스테리한 공간 안에서 우리의 정신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우리의 몸이나 외부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숨겨진 어떤 공간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심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꿈의 해석이었습니다.